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이 핸드북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진실성 확립에 대해서 단계별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진실성 확립이라고 하면은 사실 연구 설계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출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이 연구자로서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준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연구 결과에 대한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진실성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원생을 포함한 신진 연구자라 그러면 반드시 준수해야지 되는 내용을 뜻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구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살펴보시면은 준비 단계에서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들어가기 이전에 연구가 어떠한 우리 사회에 그리고 또 이 해당 연구 분야에 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되겠고, 공동 연구에 있어서도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자가 이러한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지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앞서서 당연히 이 저자의 자격이나 순위 결정도 역할 배분이 있어야지 되겠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한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잘 순서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준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반드시 연구의 역할이나 저자의 자격 여부, 순서 등을 합의된 내용 하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인간 대상 연구에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이 연구 기준과 이 연구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잘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지, 또 이럴 경우에 어떤 인권의 침해라든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외에도 IRB 즉 기관윤리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 심사 요청을 해서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상 실험이나 뭐 각종 보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야 당연하고, 이거 외에도 만약에 단면 조사 연구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유병률이라든가 이런 사회과학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설문이나 인터뷰에서도 관련돼서 사전 심의가 필요합니다. 뭐 이 외에도 심리학이라든가 아동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경영정치, 행정, 교육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하면은 인문사회를 막론하고 예체능을 포함을 해서 이 인간 대상 연구에 따른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인간에 대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상대하거나 이미 확보된 검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때 앞서 설명드린 바로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즉 IRB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IRB에서는요, 연구 계획서의 윤리성과 과학적인 타당성, 그리고 인간 대상자에 대한 이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 위험성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하고, 결국 이 연구에 있어서 당연히 인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또 내지는 만약에 위험성을 최소화하여서 이 합리적으로 시험 결과를 얻음을 통해서 이 연구의 의의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연구 대상자나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이들 당사자 간에 시험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린 후에 동의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이 대상자 자체가 시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동의했는지에 대한 여부,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비밀 보장에 대한 이러한 계획까지도 아주 세세한 항목까지 함께 심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물 대상 연구에도 이러한 이 IRB 심사 대상의 중요한 내용들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분들이나 아니면은 신진 연구자 중에서 이쪽은 뭐 나하고 크게 관련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동물 대상 연구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은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정밀화되고 있는 것을 비춰봤었을 때, 앞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유사한 시험이 진행될 경우, 그리고 또 지금은 동물 대상이지만 이후에 어떤 로봇이나 기계나 아니면 어떤 뭐 인격권이나 동물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새로운 이 객체에 대해 가지고 실험을 할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들이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비춰봤었을 때는, 이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도 이러한 최근 연구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는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안전성과 그리고 이 연구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사항을 했었던 것처럼, 동물 실험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각종 동물 복지라든가 이 동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심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심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들이 개정이 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실 내용은 이해상충의 유형과 또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상충이라고 하면은 이 연구자, 연구기관, 또 연구지원기관 사이에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이해상충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소속기관 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비나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 또 관련돼서 꼭 어떤 금전적인 것 외에도 다른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재정적인 이해상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연구자 입장에서는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직성 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서 이 내용을 공개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연구자, 어떤 뭐 특정 연구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해당 당사자를 연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 이해상충에 대한 케이스도 연구자가 학문적인 성향에 따라 연구를 편향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어떠한 편향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당연히 특정 학파에 편향되어 있는 연구자는 논문 심사에서 배제하는, 마치 이 회피제적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상충과 유사한 케이스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상적인 이해상충의 경우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에 있어서 인간 대상자, 즉 어떠한 실험이나 관련돼서 임상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안전과 연구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 결과를 어떤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위변조할 경우, 당연히 이 연구 윤리의 기준을 했을 때 인간 대상자, 임상실험 대상을 했었던 사람의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역할 충동에 대한 이해 상출의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연구자가 여러 가지 역할들, 뭐 기본적으로 교육, 연구, 그 외에도 각종 사회 외부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교수의 경우에 외부 연구나 외부 강연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소속 대학의 자체 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 업무가 소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자는 해당 소속 기관에 이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본인의 기본적인 역할에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각종 이해상충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이해상충은 앞서 봤었던 케이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연구자는 연구기관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로부터 이득을 볼 기업에서 어떤 혜택을 제공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기업과 관련돼서 어떠한 재정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재정적인 보상,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다른 편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적인 이해상충은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분배, 즉 연구비를 지급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논문 저자 자격 등을 뭐 순서나 아니면은 이 비중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자녀를 이 연구 공동 저자로 함께 하는 케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이 연구자의 지위를 악용을 해서 뭐 지도 교수와 함께 공동 저자로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인적인 이해 상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의 소속 기관 또한 연구비 지원 기관 관련돼서 혹시 외주 수술 받았을 경우에 재정을 관리해주는 관리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는 이 연구자의 양심상으로 맞섰을 때 그리고 연구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특정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에서 이 뭐 배제를 시키거나 이 순서를 바꾸는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인적인 이해상충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문적으로 연구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론 또는 소속되어 있는 뭐 학파나 이러한 그 관련되어 있는 이론에 부합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위변조하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학자로서의 신념이 아닌 뭐 종교적인 신념이나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신념에 따라 가지고 연구 수행 결과나 아니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학문적인 이해상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뭐 진화론과 관련돼서 참성 또는 반대 입장이나 종교적인 성향에 관련된 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낙태나 아니면 줄기세포 배아나 유전자 조작과 관련돼서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국내외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타인의 논문이나 타인의 연구 계획 등을 심사를 하면서 심사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학문적인 뭐 신념이나 뭐 주류 기존 학계의 추세에 기본적으로 종속되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아닌 개인적인 주관이나 신념에 따라서 비이성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학문적인 이해상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 사례 중에서 교수나 연구원이 기본적인 1차적인 직무인 연구나 교육 이외에 많은 시간을 외부에 씀으로 해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못할 경우 또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의 사업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교수가 행정실이나 아니면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관련되어 있는 교직원의 개인적인 교직원 등에게 개인적인 활동을 부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사용돼야 될 시간이나 자원을 개인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것도 모두 다 역할 충돌에 따른 이해상충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 계획,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연구 수행 단계에서 진실성 확립하는 이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게 되면은 당연히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연구 과정에서 획득되는 이 사실, 즉 팩트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기본 소위 말하는 로 데이터,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충분히 문헌이나 원문, 언론의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고 어떤 뭐 이 보건의료 계열에서는 뭐 DNA 서열이라든가 뭐 세포주 뭐 이러한 것들 그 외에도 각종 사회과학에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로 데이터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기본적인 원자료로서의 이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한편 가공 자료라고 해서 바로 이 원자료의 조건을 부여를 해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가공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에 용이하도록 코딩한 자료라든가 각종 실험 결과 그리고 현미경이나 계측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들, 그래서 이 연구 분석 단계에서 훨씬 더 다루기가 쉽게 가공되어 있는 자료를 뜻하게 되고요. 당연히 통계 처리된 자료도 이러한 가공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 연구 수행 단계에서 모아지게 되면은 이 모아진 데이터들을 그 중요성에 맞게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저장 보관해서는 안 되고, 이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 오염되지 않게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와 기준들이 확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 노트 같은 경우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팩트 자체를 기록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연구 수행에 있어서 전 과정 및 성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이러한 연구 노트를 통해서 제3자가 연구 노트를 보고 연구를 재현할 수 있도록, 또 연구 계약서의 조건 충족 여부가 그대로 진행되는지 팩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보고서나 논문, 학회 발표 등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연구 노트들을 이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실제 연구 노트 작성 방법은 각각의 전공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노트는 기재 내용에 있어서 위 변조 없이 객관적인 팩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노트 작성법에 있어서 작성 대상인 어떠한 프로젝트, 즉 과제에 대해서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해서 이러한 이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가 제3자가 이러한 연구 노트를 보고 다시 그대로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절차대로 작성을 해야지만 이리 나중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합리성까지도 모두 다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작성 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를 할 경우는 당연히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연구 노트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수정 과정, 이 삭제 과정들도 명확하게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지 되고요. 이럴 경우에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을 표기하고 기록 내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장기간 보존될 경우에 이 기록된 내용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 보존성이 좋은 필기구로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대표적인 연구노트 작성법 사례가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협회에서 발표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노트의 샘플을 가지고 관련돼서 있는 내용들, 즉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 연구노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서술하는 방법,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자나 아니면 점검자, 즉 소위 말해서 이 연구노트를 작성한 사람에 대한 서명, 그리고 이 연구 노트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 확인된 사실들을 명확하게 또 장기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 노트 작성법을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각종 이 연구 설계 과정에서 이 세워놨었던 수행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절차적인 순서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 세분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실험이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났는지 관련돼서 혹시 어떤 다른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조언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최근에는 추가가 되면서 연구 수행 단계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연구 보고서,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기초적인 근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증빙을 남긴다라는 이 개념으로서 이 연구 수행 노트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연구 노트를 포함한 이 각종 데이터는 이 데이터 이 보관 기간에 맞춰서 해당되어 있는 각종 연구 결과를 이 연구 보고서를 최종 작성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데이터를 보관하도록 지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보관 기간은 과제 성격이나 데이터의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 기타 데이터의 저장이나 보호에 드는 비용이나 연구 지원 기관의 요구 규칙에 따라서 상이하게 이 결정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한 30에서 50년 정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추세가 이 데이터 보관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구 노트와 관련돼서 연구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연구 노트를 해당 연구기관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장 입장에서는 이 연구노트 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연구 종료 후에도 이 연구노트를 일정 기간 보관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해서 혹시 이 연구를 다시 재현했었을 경우에 그대로 재현되는지에 대한 팩트 확인, 나중에 관련돼서 혹시 이 논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고서와 관련돼서 다시 증빙을 해야지 되는 어떠한 심사 절차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보관해야지 될 겁니다. 한편 이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은 당연히 객관성과 정직성을 유지해야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문헌 분석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문헌 자료를 번역 또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도록 왜곡되지 않아야지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통계 처리 역시 무작위화로 충분히 하지 않거나 어떤 P값을 연구 가설에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팩트 자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를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관리되는 게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러한 연구 수행 단계에서 중요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는 데이터 소유권과 공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는 소유자의 재산이면서도 또한 앞으로 후속 세대가 해당 분야의 학물 발전을 위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다시 검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성도 함께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애초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 생산했었던 연구자, 이 연구자가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연구 수행을 의뢰했었던 그러한 기관이나 이렇게 연구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이미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최종적인 연구 결과가 해당 연구 수행기관에 귀속된다라는 관련 협약이나 아니면은 이 관련 계약을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이의 제기가 실현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데이터 소유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 즉 정보를 생산, 변형, 축약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익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정보의 폐기나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앞서서 연구 수행을 맡겼었던 그 기관, 이 기관들이 만약에 데이터의 진실성 확보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소유자 외에 다른 연구자들한테 공유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도 이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기관이나 의뢰했었던 연구 기관이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나 연구 대상자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또 기타 이 논문의 출판이나 특허의 출원 그 외에도 사회 안전과 관련돼서 일부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앞서 데이터 분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 대상의 연구, 또 최근에는 각종 동물 대상의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겁니다. 먼저 앞서서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 이해, 자발성, 그리고 개인정보에 유의를 해서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 대상의 연구 같은 경우도 3R, 즉 이 감소, 대체, 경감의 원리를 지켜야지 되는데요. 즉, 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실험 동물을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험 동물 수를 최소화하고 또한 실험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완화, 경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를 수행해야지 될 겁니다. 사전 동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방법, 기간, 선정된 이유, 그 외에 연구 수행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성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해야지 되는 정보. 또한 인간 대상자에 대한 연령이나 교육 정도, 언어, 문화적인 배경이나 건강 상태 및 장애 정도를 고려를 해서 실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이해 과정, 그리고 인간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자발성, 마지막으로 특정 인간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이 성명이나 주소나 뭐 이 성별이나 정치적, 종교적 성향 등 이러한 개인정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잘 보호될 수 있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동의 과정에서 네 가지를 꼭 준수를 해야지 될 겁니다. 한편 인문사회 계열보다는 주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자연, 공학 계열에서 각종 실험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이 진실성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지 되는 연구 윤리이면서 이 연구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실험실 안전은 일부 실험이 연구진 즉, 이 연구진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일반인에도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의 안전 문제를 특히 유의해야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심사 요청과 심사를 요청해서 승인이 필요할 경우 이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연구 실험실의 안전 숙지 사항과 안전 보건 수칙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안전과 관련돼서 각종 안전 세안기나 안전 샤워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적정 장소에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화기나 보호구, 또 구급 약품들이 비치되어 있는지,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전력을 포함한 비상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이 선반등이 지진이나 어떤 건물 붕괴와 같은 유사시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킹을 해봐야지 될 것입니다. 또한 물품은 눈높이 이하에 잘 보관하고 있어서 낙하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연구 실험실 내에서 금연이나 음식물 반입, 섭취 등이 금지되고 있는지, 냉장고나 냉동고에 이 실험 대상물 이외에 보관을 하려는 사람한테 금지를 하고 있는 표시가 명확하게 전달되어 있는지, 그 외에도 실험실 내부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지 됩니다. 결국 이 연구 수행 단계에서 연구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봤었던 각종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해석 단계에 대한 이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또 연구 노트와 관련되어 있는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또 인간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나 동물 대상 연구에 대한 체크리스트, 더 나아가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이러한 일련의 체크리스트를 잘 확인을 해서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 진실성을 확립하는데 원칙과 기준에 잘 준수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연구 진실성 확립과 관련돼서 연구 결과와 보고 및 확산 단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됐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잘 준수해서 최종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저자와 관련돼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은 이 기본적인 저자의 정의에 맞춰서 논문 저자를 규정해야지 될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데이터의 획득, 분석, 해석에 기여를 한 자, 또한 중요한 학술적인 내용에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출판된 버전의 최종적인 승인을 완료한 자,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돼서 질문을 적절히 조사되고 연구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책임지는 것을 동의한 자,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충족해야지만 논문 저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저자와 관련되어 있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와 관련돼서 내용을 혼돈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아두신다면 먼저 제1저자, 주저자는 앞서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을 한 자, 즉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공동 수행을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에 주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을 바로 이 주저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공동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연구 과정에 참여를 해서 각종 데이터의 수집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에 상당히 기여한 자를 이러한 공동저자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교신저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서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서 출판 전이나 출판 과정 그리고 출판 후에 용이하게 출판사와 또는 어떤 출판을 하는 논문 학회지와 독자와 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교신 저자로 보고 있겠습니다. 물론 관련돼서는 조금 학문 분야마다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알아두셔야 될, 즉 주로 논문을 쓰고 관련돼서 최종적인 승인을 한 사람이 주저자이며 여기에 공동저자가 붙는다라는 내용들을 아시고 추가적으로 교신 저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어느 정도 저자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논문의 저자 순서 결정은 연구가 개시되기 전에 앞서 연구 이미 설계 단계에서 연구진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단 연구 설계 및 연구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관련돼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제공을 하고 연구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연구 설계에 지적 기여를 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저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이 되면서부터는 연구 데이터의 분석, 해석 및 결론을 도출하고 각종 실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연구 노트를 작성을 해서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당연히 저자로 들어갑니다. 한편 연구 보고 및 확산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원고를 작성을 하고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를 해서 논문을 직접 작성한 이러한 사람이 저자가 되며 한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제기될 수 있는 편집자 또 내지는 관련 학회지, 독자 등과 질문을 대응할 수 있는 자를 교신 저자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연구 결과에 대한 이후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연구 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또한 이 연구자를 직접
교육 훈련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이뤄낸 사람 역시 연구 저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저자가 아닌 단순한 기여자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한 기여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획득에 도움을 준 인물이나 기관, 그리고 IRB 등의 심의나 승인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인물이나 기관, 그 외에도 기술을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단순한 실험 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타 원고를 읽고 퇴고를 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던 인물이나 기관, 기타 연구비를 제공한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사사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표기와 관련돼서는 학회지별로 해당된 기준이 있어서 이 원칙에 맞춰서 하고, 이들은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서 논문에 별도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한편 부당한 저자 표기가 어떠한 경우인지를 확인을 할 경우 당연히 이들이 바로 공동 저자 또는 함께 이 공동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지적인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지적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박탈되어서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강요 저자나 명예 저자, 그리고 상호 지원 저자 등이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급자가 자신을 이 저자 명단에 함께 포함시키도록, 뭐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이 선후배 관계에서 함께 공동 저자로 강요를 하는 이러한 경우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명예저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본인이 이쪽 학계라든가 전공 분야에서 유명 인사라는 이유로 저자 명단에 포함이 돼서 이 유명 인사로 인해서 동료 심사나 아니면 학회지 심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청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거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연구자들끼리 서로 합의 내지는 공모해서 A 논문을 1, 2번 교수가 같이 쓴 걸로, 그리고 B 논문을 역시 1, 2번 교수가 같이 쓴 걸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상호지원 저자 등도 당연히 연구 부정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저자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유령 저자라고 합니다. 즉 타인의 연구 결과가 도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더 나가서 표절로까지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당연히 연구 부정행위로 봐야지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연구 최종적인 이 결과 단계에서는 자기 표절과 부당한 중복 게재 등도 유념해야지 될 것입니다. 먼저 연구자의 경우에 이전 저작물이 후속 저작물에 활용되는 경우에 유의해야지 될 텐데요. 소위 말하는 자기 표절 내지는 중복 게재, 논문 쪼개기가 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연구 논문을 두 개 이상의 소논문으로서 나누어서 발표하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또 논문 덧붙이기라고 해서 이미 출판된 논문에 일부 성과만을, 일부 몇몇 사례만을 추가해서 마치 새 논문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도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관련되어 있는 학회에서는 중복게재 기준을 크게 6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가설이 유사하거나 표본의 수, 크기가 유사할 경우, 또 연구 방법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연구 결과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저자가 공통되어 있고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적을 경우에는 중복게재 유형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사사표기의 이 케이스도 사사표기의 필요성에 비춰봤었을 때, 사사표기는 도움을 준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서 여기에 그 논문에
이 결과 보고서에 이 내용을 남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정확한 사사표기가 있을 경우 당연히 우리 이 사회 발전과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진작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 과제에 있어서 외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내용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 공동체에 정직하게 공개한다라는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사 표기는 반드시 이 관련돼서 도움이 있을 경우에 명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문 표기나 영문 표기에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들을 표기함으로 해서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출발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구윤리와 관련돼서는 연구윤리 서약서가 이 대표적인 이러한 이 대표적인 사례로 발표돼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자들은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고 논문 투고 및 게시 시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조, 변조, 표절을 비롯한 이러한 내용들을 윤리 규정에 맞춰서 서약을 하고 논문에 대한 중복 게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발표하지 않을 것을 연구윤리로 서약해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모아서 연구 결과 보고 및 확산 단계에서 역시 수행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가 셀프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여부, 저자의 자격 여부, 저자의 유형과 저자를 표기하는 순서, 부당한 중복 게재 여부나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한 확인, 인간 대상과 동물 대상 연구 단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 관련된 기준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 연구 주제의 타당성이나 관련되어 있는 법규가 잘 준수되어 있는지에 대한 과정 등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학술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둬야 될 것들이 있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실학술지라 함은 이 다음과 같은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부실학술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조학술지라고 해서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 일부 철자만 바꿔서 연구자들을 현혹하는 이러한 학술지가 있는 반면 약탈적 학술지라고 해서 뭐 돈만, 즉 계재료만 낼 경우에는 모든 논문을 실어주는 이러한 학술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량 발행 학술지라고 해서 스쿠스나 아니면 SCI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한 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양한 대량의 논문들을 받아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학술지도 약탈적 학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실 학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료 심사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 청구 방식이나 불투명한 운영진 정보 등을 면밀히 체킹을 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부실 학술지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라도 부실 학술지에 투고를 했었을 경우에는 이 부실 학술지에 투고한 내용을 철회 요청을 통해서 가능한 논문 철회를 요청을 하고 이게 만약에 무시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본인만 피해를 입은 걸로 부끄럽다라고 이 자기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동료나 관련돼 있는 명망 있고 전통 있는 학술지에 해당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실학술지뿐만이 아니라 부실학회도 사실상 있을 수가 있는데요. 부실학회 같은 경우에는 학술 활동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가입한 학회가 부실학회일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본인이 참가한 학회가 부실학회라 하더라도 일단 관련돼서는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관련된 증거들을 잘 체크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학회에 다녀와서 해당 관련된 연구 분야의 동료들이나 아니면 관련돼 있는 다른 전통 있는 학술지의 이 학회에 보고를 해서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학회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항상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내 학술지나 국내 학회의 경우에 금방 우리가 팩트체크나 확인이 되지만, 해외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해관계 공개나 임상실험의 지침, 인간 대상자에 대한 연구 윤리, 각종 인용이나 자기 표절, 그 외에도 중복 출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잘 준수되어 있는지 등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해외 학술지 중에서도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 사용과 관련돼서 연구 계획 단계에서 확인하는 방법, 또 연구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 그 외에 사용 내역을 입증하는 방법과 이해 충돌, 회피를 할 수 있는 연구비 사용의 10대 원칙을 함께 콘텐츠에 포함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연구비 사용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원칙을 잘 준수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는 관련되어 있는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됐고, 이 콘텐츠도 그 내용을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항상 따로 저장해 둬서 이 PDF 파일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본인의 연구 윤리와 연구 과정에서 적합하게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셀프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내용들을 항상 주지해서 연구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진 연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